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 빠진 얼굴과 빠진 목소리를 채우겠습니다. 2030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사 프로그램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진행을 맡은 봉한나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주 금요일, 일요일 저녁 7시 30분 뉴스토마토 라이브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난 지 이제 16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지역주의를 이제 타파하고 기득권을 개혁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당당하게 서는 세상을 이제 꿈꿨던 대통령인데요. 그가 떠난 지 이제 16년이 된 지금 대한민국 이제 오늘은 어떤가요? 우울증 환자 진단이 100만 명이 넘고 출생률은 0.7명대를 기록하고 쉬어쓴 청년은 120만 명이 넘고 서울 집값은 15억에 노인 빈곤율은 1위인 대한민국. 그가 꿈꿨던 세상과는 아주 먼 것 같은데요. 그가 남긴 미완의 내 꿈, 이 사람 사는 세상에 하루빨리 오기 위해서라도 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도 깨어있는 방송을 통해 이 미완의 꿈 함께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나라 걱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첫 번째 코너죠. 헛소리 금지구역 시간입니다. 이 헛소리 금지구역은 정치권의 말장난과 무책임을 조목조목 따져보는 이제 코너인데요. 오늘은 이제 두 분, 출생률 높이기 연구소 한중주 소장님과 자살하는 대한민국 쓰신 김현성 작가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벌써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10일이라는 게 각 후보의 어떤 비전과 정책을 검증하기에도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사실은 이 정책보다는 뭔가 셈법, 뭔가 정치 공학, 그리고 단일화 이런 걸 통해서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최근에는 막 선출직도 아닌 배우자 토론회를 하자고 하면서 이게 대선인지 지금 이게 뭔지 이제 본질까지 좀 흐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치 셈법이 아주 난무하는 이 대선판을 좀 조목조목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그 집먼 노인 40분 기다리게 만든 사람 과연 누구일까라는 제목으로 작가님께서 뽑아주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살한 대한민국의 김현성 작가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집 먼 노인 40분 기다리게 한 사연 최근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어떤 유력 정치인과 연관이 되어 있는 뭐 그런 일이라고 하죠. 저희가 오늘 노무현 대통령 또 기일이기도 하니까 사실 유권자와의 약속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에게 있어서는 유권자들과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만약에 지키지 못하더라도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러이러해서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유권자들에 대한 일종의 뭐 변명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약속을 지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좀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려면 개인의 어떤 윤리관념, 도덕관념부터 올바르게 자리 잡혀 있어야 그가 이 사회를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윤여준 전 장관님이라고 계시죠. 뭐 정권을 가리지 않고 사실 책사로 많이 활동을 하셨었고 거의 뭐 지혜주머니다 이런 호칭이 정말로 잘 들어맞는 원로 정치인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을 어떤 젊은 정치인이 40분을 기다리게 했다고 하죠. 만날 약속을 잡았는데 안 와서 40분을 기다렸는데 이제 이분이 국회의원이시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은 의전 차량과 운전기사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윤 전 장관님께서 방송에서 이 에피소드를 얘기하실 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본인은 집이 먼데 버스를 타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윤 전 장관님이 지금 83이신데 83세 노인분이 집도 먼데 버스를 타고 가셔야 하는데 의전 차량이 있는 사람이 40분을 기다리게 했다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약속에 대한 관념이라든가 어떤 윤리의식, 도덕의식에 조금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만 이런 사건에서 뭐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좀 기본적인 태도죠. 왜냐면 윤여준 장관님 나이가 83세세요. 너무 정정해 보이시고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우리가 그가 노인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지금 신체적으로는 노인이세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 번은 만나자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굉장히 늦게 왔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데 이 사실은 40분 약속 늦는다는 거는 친구끼리 약속이어도 이 친구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정치인과 정치인의 만남에서 이렇게 40분 동안 지연하는 건 사실은 행사 펑크낸 거나 다름이 없는 뭐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요. 승준님 어떻게 보세요? 상대방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굳이 비유하자면 예전에 그 윤석열의 기차 안에서의 구둣발. 저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또는 뭐 배려, 아까 우리 작가님이 얘기했던 그 약속에 대한 무게감, 뭐 이런 것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내 위주. 근데 하나만 얘기하자면 근데 국회의원한테 이제 의전 차량과 기사가 제공된다. 요 말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네 이제 그 비서진 중에서 주로 수행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고 이제 차량을 그렇죠. 네. 이제 렌트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있다는 거 이 정도. 지금 댓글에 보니까 어리당자님께서 이 싸가지가 없다. 싹수가 놀았다. 이준석이라고 실명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주인공이 바로 이준석 의원이. 근데 여기 보시면 윤여준 장관이 만나자고 한 게 아니라 이준석 의원이 만나자고 해서 지금 이게 성사가 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제일 충격적인 거라고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뭐 아무튼 뭐 사람이 사정이 생기면 늦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늦었을 때는 미리 사전에 연락을 구해서 제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도착했을 때라도 바로 이제 고개 숙여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사실 일들이 있었으면은 제 생각에는 윤 장관님께서 굳이 이거를 방송에 나가서 이 에피소드를 말씀을 안 하시지 않았을까.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굳이 방송에 나가서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마음속에 네, 뭐 서운함이라고 말하면 조금 제가 신뢰가 될 수 있겠고 어떤 이 태도죠, 사람은 태도. 그렇죠. 태도에 대한 문제 의식이 그쵸. 윤 장관님한테 있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닌지 제가 뭐 감히 뭐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또 좀 들더라고요.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 이제 모 후보 이제 7명을 맞추셨어요. 네. 이준석. 네. 근데 그 후보 선대위원장도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후보는 참으로 매력적인 사람이지만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선대위원장이 네. 후보를 네. 그렇게 그렇게 네. 표현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당은 공통된 컨센서스예요. 우리가 대선- 합의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당은 대선 후보가 당 대표 디스하고 선대위원장은 후보 디스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당이죠. 좀 그런 이게 네. 제 상식 그것이 바로 개혁이니까. 그렇군요. 개혁이니까. 어쨌든 그 당의 시그니처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면 국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배우자 토론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거 제가 가져온 주제인데요. 사실 이제 좀 며칠 된 이슈예요. 네,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게 이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제 만 40세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준석 후보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대선판에서 가장 핫한 가장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인데 이 둘이서 우리 청년 정치인들 진짜 얼굴에 먹칠 다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뭐 아니 저 궁금한 게 막말로 민주당이 배우자 토론회를 하자 이러면 좀 말이라 되는 것 같은데 왜 국힘에서 배우자 토론회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뭐 그거죠. 이제 김혜경 여사님 얼마 전에 나왔던 그 2심 판결 때문에 네. 그거를 한번 들춰서 먹물을 한번 쫙 뿌려보자 네.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뭐 김건희 그리고 김건희의 또 모친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뭐 아무것도 해결된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 선을 긋지도 못하면서 굳이 지금 그 김혜경 여사의 그 법화 사건 그거 가지고 지금 물고 늘어져가지고 뭐 배우자 토론하자. 아니 무슨 배우자가 선출직입니까? 아니죠. 토론을 하게? 네. 아니 배우 선출직도 아닌 배우자를 검증을 해서 선출직 후보를 뽑자고 하는 이 개념 이거 맞나요? 제 생각에는 이제 선출직이 아닌 분들이 실질적 통치를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 약간 관성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이건 이제 이건 저의 인정해버리자. 뇌피셜이고, 네, 그냥 이것도 체제의 하나로 우리가 인정을 하자. 그냥 어차피 다 해왔던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유권자들과의 일반 정서와는 상당히 동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뭐 저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준석 후보 따돌리는 거 아니에요? 배우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죠.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을 때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없는 배우자로도 어떻게 좀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토론하려고 급하게 선 봐가지고 일사천리로 딱 이렇게요. 뭐 특수관계인 혹시 뭐 알고 계신 분이 있어서 그분 데리고 나오시라 한 건 아닌지. 특수관계인으로 쉽지 않네요. 그럴 수도 쉽지 있지 않네요. 않을까. 근데 사실 이제 그 어쨌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 제안은 그냥 아무거나 막 던진 거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 뭐 한번 본인이 해보고 싶어서 던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더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요 뒷얘기예요. 이걸 듣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한 얘기가 있죠. 뭐 나는 배우자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딱 얘기를 했죠. 내 앞에 있었으면 완전 혼났을 거다. 진짜 솔직히 김용태라는 정치는 정말 좋아하지 않지만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래도 공당의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이면 당대표급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을 하지 너무 충격 먹었어요. 아직도 모르세요? 지금 노인 40분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준 노인 학대를 지금 일삼는 분께 지금 하긴 이제 그런 어르신한테도 걸. 그렇게 하는데 83세 노인에게도 그렇게 동년배한테는 하는데.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기는 저 합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한 건가요? 아니 저는 워딩에서 이 태도를 느꼈어요. 혼냈을 것. 그러니까 평소에 당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혼냈으면 주변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혹시 이게 자료 화면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이 기사 나오기 전에 또 뭐가 있었냐면 5.18 기념식 때 약간 그 기념식도 중계하지만 그 뒷이야기 이런 거 잠깐 스케치들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보면 둘이 만나요. 둘이 만나서 누가? 김용태랑 이제 이준석이 만난 장면이 예, 예. 있어요. 만나가지고 이준석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제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이 막 손 이렇게 두 손 잡으면서 형님 한번 꼭 찾아뵈야 되는데 그랬더니 딱 이준석이 뭐라 그러냐면 할 말 있으면 빨리 해마. 근데 이것도 그냥 둘이 있는 걸 어떤 유튜버가 잡은 게 아니라 기자들 다 앞에 있고 방송 카메라인 걸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렇게 카메라 보면서 한 얘기예요.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임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사실은 그 이준석 후보의 이런 태도 논란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근데도 본인이나 이 당에서는 문제의식을 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젊은 사람의 약간 좀 그런 뭐 친근감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두 번 치다면 뺨도 때리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이게 꼰대 저는 굉장히 점권이라고 보는데 이게 꼰대가 아니라 뭐 이렇게 허울 없이 그러니까 뭐 어떤 연령대나 이런 거를 가리지 않고 허울 없이 한다. 요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인은 예전에 또 그런 표현도 많이 써요. 그 언제였죠? 저희 파면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우리 그 경제부총리한테 당신 지금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뭐 경고 딱 한 거 보고 싸가지가 없다. 이런 표현을 또 썼잖아요. 거의 아버지 뻘인데 이런 표현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근데 본인이 하는 행동은 정말 싸가지가 없다. 이게 하버드 미국 공부를 해서 이런가 지금 미국물 먹어서? 아메리칸 스타일로 지금 미국 대통령 출마하는 건지 지금 상당히 의심스러운 수준이에요. 그러지 마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 다 너무 비하하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지금 방금 댓글로 고니님이 의원 배지 한 번 달아준 게 지역 주민들의 실수다. 그러니까 사실 지역 주민들이 그때 이제 이준석 후보를 이제 선택했던 이유, 뭐 김용태 의원 선택한 이유도 똑같지만 그들은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 국민들과 그 지역 구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낼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뽑았던 건데 현실은 뭐 너무나 다르니까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심정이 이해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뭔가 기존 정치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막나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진화된 막나감을 보여주고 있다. 또 앞에 또 하나 다른 거 보자면은 이 후보의 문제의식을 후보도 못 느끼지만 당도 못 느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후보뿐만 아니라 캠프의 수준도 낮아 보인다. 최근에 이제 그 함익병 공동선대위원장도 발언에 또 논란이 되는데요. 왜냐면 최근에 그 직연 그 부장판사가 이 룸살롱 간 거 아니냐, 가서 접대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함익병 선생님께서 이런 워딩을 썼었어요. 50대 남성이라면 다 가봤다. 없어서 못 간 사람 빼고는 다 가봤다. 거의 뭐 이 몇 매트에서 지금 몇 명을 비하하고 몇 명을 폄하한 건지. 개혁신당 함익병 내 또래 룸살롱 다 가. 이걸로 지금 뉴스를 싹 덮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존재감을 뿜뿜하고 계시죠. 아까 제가 그 후보를 싸가지 없다라고 그 평가했다던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라디오 나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좀 뭐 열려 있고 개혁적이지만 싸가지가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어쨌든 이 발언에서 사실 지기현 판사 사건도 룸사롱을 갔냐 안 갔냐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접대를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이게 중심인데 말도 안 되는 걸로 뭐 50대 남자들 룸사롱을 다 갔다라는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직전에는 윤석열 캠프에서도 인선이 됐었어요. 원래. 그랬죠. 그리고 그 왜 의사 출신의 유명한 사람 하면 제일 양대산맥으로 떠오르는 게 안철수, 함익병 요렇게 같은 급으로 요렇게 예전에는 좀 같은 거로 많이 됐었고 근데 이 사람이 윤석열 캠프에서도 오죽하면 7시간 만에 인선이 취소가 됐어요. 7시간이요? 7시간 만에 하루도 안 걸렸어. 내란보다 조금 길었네. 내란 인선. 내란보다는 조금 길었네. 조금 길었네. 그래서 이렇게 단축시켰나? 아무튼 이제 이분이 7시간 만에 이제 인선이 취소됐었는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취소가 됐냐면 2014년에 월간조선이라는 이제 잡지랑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 제가 이제 워딩을 좀 갖고 왔는데 자료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독재가 왜 잘못된 것인가 이건가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독재가 왜 잘못된 건가요? 이러면서 아니 대한민국이 1960년대에 민주화 됐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했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박정희의 독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독재 미화 이것 때문에 이제 인선이 취소가 됐고 근데 저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이때 인터뷰할 때 뭐 자식들이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투표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제 자식들은 지금까지 투표권 행사를 못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너네는 아직 그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너네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한 게 아니니까 투표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제재를 시켰다는 거예요. 위헌 행위를 본인의 가정에서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서 여성들이 이제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이제 이행하지 않으니까 너네는 권리를 4분의 3만 행사해야 돼. 요런 막말까지도 했던 분이에요. 그럼 4분의 1표만, 4분의 3표만 4분의 하시는 3표만 거네요? 해라. 여성은 1인당 4분의 3표다. 뭐 이런. 4분의 3만 권리 행사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이겠죠.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들으면서 그럼 이런 분의 논리라면 4.4.5입 해가지고 한 표인 거 아닙니까? 독재하시는 분들의 어떤 논리로라면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또 지금 조명이 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윤석열 캠프 그때 인선될 때 조명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 발언 때문에 그 인선이 취소가 된 건데 이런 사람을 어쨌든 뭐 영입을 이준석이 했는지 뭐 김종인 위원장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데리고 와서 이런 사람을 선관위원장을 시키고 선대위원장에 앉히고 그러면 그 후보 당사자는 도대체 내란 종식의 의지가 있는 건지 독재 옹호 같이 하는 건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람은 선대위원장 우리 캠프에 지금 수장으로 앉혀놨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근데 짝이 잘 맞나 봐요. 잘 맞으니까 앉혀놨겠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좀 쿵짝이 잘 맞으니까 선대위원장으로 좀 같이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룸사롱 발언도 또 감싸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좀 쿵짝이 잘 맞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또 댓글에 이 어깨뽕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인다. 준석이는 선배 의원들한테 못된 것만 배웠나 보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못된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좀 싶고요. 다음 거 같이 보자면은 언론들은 이준석을 왜 이렇게 올려치기 해주는 거냐. 이런 댓글 저도 주변에 진짜 많이 봤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지금 이제 오늘 나온 이제 지지율로는 처음으로 이제 두 자릿수를 올라오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뭐 다른 뭐 후보들에 뭐 비해서 뭐 유달리 뭐 높거나 뭐 돌풍이거나 뭐 이렇게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빅3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제 뭐 보통 지지율로 보면 1강 1중 뭐 1약 정도? 뭐 권영 후보도 있긴 하지만 지금 워낙 지지율이 미미하시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빅3 어디가 빅3죠? 그리고 이 빅3 띄워줄 때 이준석 후보 지지율 10%도 안 나왔어요. 단자릿수 지지율이에요. 지난 대선 때 생각해보세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뭐 12% 14% 나오는데도 빅3 이런 얘기 안 해줬거든요. 껴주지도 않았어. 그냥 이재명 대 윤석열. 옆에 안철수랑 심상정도 있다. 이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왜 이렇게 올려치기해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막 그리고 이 언론을 좀 스크린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특히나 뭐 이제 KBS, 뭐 채널 A, 뭐 TV조선 요런 데 특히나 많이 나오는데 그 기호 순으로도 그렇고 기호 순이니까 이제 당연히 국회 의석 순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지지율 순으로도 그렇고 그럼 당연히 두 명만 비교를 해야 된다. 뭐 정책 비교를 하든 뭐 동선을 비교하든 두 명만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1번, 2번. 그러니까 이재명, 김문수를 비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재명 쏙 빼.
김문수랑 이준석을 비교하는 그런 뭐 썸네일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것도 아마 자료화면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과한 올려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뭐 단일화 얘기를 할 때 사실 둘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단일화 주제 이슈가 아니라 일반적인 뭐 어떤 공약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뭐 둘이 어디서 뭐 이제 뭐 유세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왜 둘만 딱 떼서 이 얘기를 해주냐고. 이거는 둘이 유력 후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스크린 해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사실은 이제 선거에서 젊은 후보가 나오면 주목받는 건 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죠. 워낙 그렇죠. 이제 나이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고 젊은 후보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딱 처음 그 자신의 기대를 드러낼 수 있는 뭐 토론회라든지 이런 장에 나왔을 때 저는 좀 느낀 점이 여기까지구나. 이 이상으로 좀 갈 수 있는 파괴력.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노무현 얘기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 2%대 이제 적은 지지율로 해서 출발해서 점점 이제 폭발적인 이제 지지율을 이제 나타냈었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맨날 입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폭발력은 없이 그냥 이제 그 어떤 자기 최면적 나는 노무현이다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그 지난 대선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간의 우리가 차이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지난 대선은 사실상 양강구도로 볼 수밖에는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와 당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씩 다 앞서긴 했지만 박빙의 승부였었고 그 박빙의 승부가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심상정 씨가 좀 나왔다고 할지라도 뭐 다자구도의 대선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좀 특수한 선거기는 하죠. 일단 이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재명 후보와는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계엄을 일으켰던 대통령에 속한 그 당의 후보라는 일종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진짜 보수 대변하는 후보는 누구냐라는 관점에 있어서 언론들이 어느 정도는 이준석 후보한테 스포트라이트를 좀 더 배분하는 것도 저는 뭐 기계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해는 해볼 수 있다. 선거 구도 관점에서 기계적으로 이해는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생각은 해본 건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선거 구도에서 약간 유리한 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있죠. 왜 그러냐면 사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행정 경험도 있고 의정 활동 경험도 다 있어서 자신들의 치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 행정가와 의정 활동을 할 때 특히 김문수 후보는 좀 많이 옛날 얘기니까 이제 그랬을 때와 사실 지금의 사회는 조금 뭐 사회 경제적인 구조가 많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이분들이 쌓아왔던 레거시를 계속 그냥 공격만 하면서 자기 아이디어만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준석 후보는 정치를 하면서 특별히 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성과가 없다. 네, 그냥 뭐 행정가를 해본 적도 없고 국회의원은 10년 고생해서 이번에 처음 했지만 사실 그거는 본인이 정치적인 성과를 취득을 한 당대표를 했다거나 한 것도 본인이 정치적인 성과를 취득을 한 것이지 실제로 땅에 발 붙이고 뭐 지역 주민을 위해서 내가 뭘 해서 이런 저런 정책들을 해봤고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머릿속에 아이디어밖에 없는데 워낙 이제 요즘에 뭐 경제가 저성장화가 되어 있고 이제 세대 갈등, 젠더 갈등이 심하다고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기존의 질서를 이제 이준석 후보가 기존의 질서를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후보들은 방어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측면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는 역설적으로 본인이 별로 해온 게 없었기 때문에 약간 이 대선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에 조금 더 유리한 위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의 위치에만 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유리한 점 때문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또 좀 더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뭐 이재명 캠프든 김문수 캠프든지 간에 이런 현실을 직시를 하고 선거 전략을 조금 만들어 가보면 좋지 않을까 요런 정도까지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이준석 후보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재료를 다 쓴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쓸 수 있는 재료가 첫 번째가 젊음이거든요. 젊다는 거 써서 지금 제가 보기엔 이제 5%대에서 이제 10%. 그리고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거대 어쨌든 당에 이제 당 대표를 해봤다는 것 이게 사실 가장 큰 자산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 이번에 검증하고 증명했어야 되는 것은 개혁신당이라는 그 이름처럼 얼마나 내가 지금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개혁적인 안, 이 사회를 정말 바꿀 수 있는 안에 대해서 낼 수 있느냐를 이제 검증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준석 후보의 이제 공약들을 보면은 사실은 평소와 다름이 없어요. 평소에 이제 본인은 뭐 아니라고 맨날 주장하지만 이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고 세대를 갈라치고 지역을 갈라치는 것처럼 그런 우리 사회가 진짜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안들이 공약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이제 호응하거나 부응할 수 있는 재료 자체가 이미 제가 좀 보기엔 소진됐다. 그래서 지금 이 이상으로 뚫고 가기에는 사실은 정치 공학적인 측면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은 맨날 단일화 안 한다고 하지만 본인 뉴스가 단일화밖에 나오지 않는 거 아닌가 그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김현서 작가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어떤 언론의 프레임 이런 걸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원래 이쪽을 좀 잘 하나 봐요. 모르겠어요. 저도 뭐 기자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뭐 관리를 잘한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하는데 아 언론 관리를 잘한다. 네, 언론인들 관리를 잘한다 이런 얘기 들리고 하는데 제가 또 보면서 진짜 이렇게 재밌는 걸 많이 보거든요. 어떤 또 이런 게 있었어. 그 썸네일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게 민주주의 완성이다. 요런 이제 제목이 있길래 아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제 유세하다가 이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뭐 때문에 어떤 논리로 이 말이 나왔지 하고 들어봤어요. 한참 들어보는데 이게 썸네일의 그러니까 메인 제목이고 자막에 뜨는데 이게 뜨는 내내 이준석이 이 말 안 해. 좋은 말이잖아요.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네 말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 이게.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사실 또뭐 유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보거나 듣지 않잖아요. 딱 봤을 때 멋있잖아. 아, 이준석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게 민주주의 완성. 이게 메인 썸네일 제목이야. 이런 식이고 또 이게 한 번 또 화제가 된 게 있었죠. 처음에 이준석 그 출정식 할 때 청계광장에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 2,000명 모였나 봐요. 경찰 추산 2,000명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쿠키뉴스에서 잔뜩 띄워줬어요. 뭐 이준석을 향한 뭐 100만 불빛 이렇게 해가지고 청계광장 대선 필승 출정식 이렇게 해서 띄워줬어요. 뒤늦게 2,000명으로 수준. 근데 100만 불빛이래. 100만 불빛이 우리 항상 그 빛의 혁명에서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문 들고 나올 때 100만 불빛이 나오는 건데 100만 불빛이래. 말도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요걸 또 이제 지적이 많이 들어오니까 바로 고쳤어요. 2,000 불빛으로 수정을 하셨더라. 근데 이게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이거를 기사로 쓰셨더라고요. 100만 불빛? 뒤늦게 2,000으로 수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물론 그러니까 젊다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이제 올려치기 하고 언론인들이 좀 너무 미화시켜준다. 이게 저는 좀 굉장히 불만입니다. 정책으로 승부해라. 저희 댓글에 지금 보시면은 잔머리 굴리는 것만 생각난다. 기억에 남은 일을 한 게 없다. 뭐 이런 얘기 저희 같이 했던 얘기들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아니 국회의원도 보면은 당선되고 나서 그랬잖아요. 반년 하고 나서 바로 내란 터져가지고 일도 한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이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도 사실이고 결국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이준석이라는 후보에 대해서는 싸가지 없음, 태도적인 논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논란만 지금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 후보로 지금 검증되는 과정에서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헛소리 금지 구역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두 번째 코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돈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 네,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메인 코너죠.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의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좀 같이 해볼 나라 걱정은 뭐 온 국민 다 걱정하시는 바로 저출생입니다. 아이가 안 태어나는 나라. 사실 아이가 안 태어난다는 거는 다른 말로 치면 사실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각한 저출생의 문제들 오늘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인사드렸던 저출생 직접 인사하시겠어요? 네. 출생률 높이기 정책연구소 한승주입니다. 1부에서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고 네. 진지하게 2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살하는 대한민국의 작가 김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에서 정책 연구하고 있는 배두현입니다. 배두현 선생님은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성우를 하셔서 진짜 ASMR 오늘 저출생 ASMR로 어떻게 한번 알겠습니다. 진행해 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힐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출생의 주제를 왜 아무도 낳지 않는가로 좀 잡아봤어요. 이게 사실은 한국의 지금 저출산율이 사실은 0.7명. 그러니까 2명이 결혼해서 1명도 안 낳는 현실에 지금 이르러서 인류 역사상 최저의 출생률을 기록했다. 이런데요. 실제로는 뭐 이렇게 숫자로는 그런데 주변에서 좀 어떻게 좀 느끼세요? 진짜 좀 출생률이 많이 떨어졌다? 많이 느끼죠. 일단 길거리 아이들 별로 없어요. 공원 같은데 저희 바로 집 앞에 공원이 있거든요. 거길 가도 저는 사실 이제 뭐 9 to 6 이렇게 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원에 다니는 시간대가 다양한데 하루 중에서 그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등원 하원할 때 빼고 아이들을 보는 경우가 너무 드물고요. 특히나 뭐 학생들, 뭐 초중 고등학생들 아예 볼 수가 없고요. 다 어르신들만 거의 공원 안에 계시는 걸 많이 봐요. 혹시 두현님은 혹시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했습니다. 자녀가 있으십니까? 자녀는 없습니다. 오늘 저출생을 진행해보면서 그럼 작가님은 결혼하셨나요? 했습니다. 자녀 있습니까? 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0.7명 완성되는 이런 그림이 이렇게 이게 되는 바로 거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수치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이제 화면에 같이 보고 계신데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입니다. 두현님 이거 어떤 자료일까요? 제가 이제 정책 연구했던 관련된 자료인데 자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22년 기준으로 0.78명, 23년 기준에 7.5 그리고 작년 같은 조금 올라 0.75인데 보시는 것처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저 꼴찌 수준이고요. 70년대에는 저희가 한 100만 명 정도 저희가 아이가 남았었는데 이게 지금 한 4분의 1 토막 나서 지금은 24만 명, 작년 같은 게 23만 명까지 떨어져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감소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비교 지표 같은 것도 보시게 되시면
그 출산율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0.78로 가장 좀 적고요. 그리고 결혼도 출산도 늦게 하다 보니 아이를 낳는 산모 연령도 같은 경우에도 OECD 국가중 가장 많은 33.5세입니다. 그리고 늦게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녀가 없는 비율도 평균보다는 지금 뭐 좀 낮지만 지금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 많은 가구도 8.3%로 평균의 절반 수준에 또 못 미치는 아주 극악의 대한민국 출산율 현황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볼 게 좀 재밌는 게 또한 요즘 청년 세대들이 독립도 하지 않고 부모들과 함께 사는 흔히 얘기하는 캥거루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비중이 81%입니다. 81%.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이 통계치만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금 어쨌든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 심각한 수준이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걸로만 보면 캥거루여서 결혼할 일도 없어 보이고 안 낳는 것도 안 낳는 건데 많이 낳는 사람도 없는. 전체적으로 지금 뭐 좋은 지표는 하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캥거루족이 81%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문제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그 부모가 자식을 양육을 하는 제1의 목적은 자녀를 독립시켜서 하나의 온전한 성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그들이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하지 않고 부모랑 계속 같이 살고 있다라는 거는 그들이 자기 생애 주기를 자꾸 뒤로 미루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생애 주기상 뭐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랑 같이 살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부모에서 독립해서 가구를 꾸리고 뭐 결혼 출산이야 뭐 개인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이제 통상적으로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 각자의 생애 주기에 의뢰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아직까지도 집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그 생애 주기를 뒤로 전부 미루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애가 있지만 우리 애 한 명만으로 이 거대한 저출산의 쓰나미는 막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언제 가장 크게 드냐면 제가 80년대 후반생인데 제 친구들 중에 남자애들이 아직도 결혼을 안 한 애가 절반을 넘어요. 네, 아직도 저. 근데 저도 사실 곧 40살이 된다는 말이죠. 40살이 되면은 뭐 정치권에서 구분하는 청년의 연령과는 사실 거긴 아직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40대를 우리가 청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사회 통념에 기반을 했을 때 이제 제 나이 때까지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사실 청년의 대다수가 결혼을 아직 안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천착을 하는 거는 출산 시점 그 자체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난 그 이후 약 1년 정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책을 쓸 때도 그렇고 어디를 갈 때만 늘 말씀드리는 게 결국 결혼을 왜 안 하냐의 문제부터 우리가 무조건 시작을 사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 좀 더 뒤에 많이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니 근데 이 저출생이라는 게 사실 뭐 우리는 뭐 한국에서 사니까 애가 안 태어난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듣지만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요? 사실 뭐 자료도 제가 준비하긴 했는데 근데 저희 두현님의 네. 이 목소리를 좋은 목소리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 마이크를 좀 네. 저를 바라보면서 얘기해 주시면은 잘 알겠습니다.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자료 좀 제가 준비하긴 했는데 네, 보여주시면- 한번 동아시아 국가 네. 공통 특징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저출생 얘기 항상 나오면 항상 저희가 좋은 사례로 북유럽, 뭐 스웨덴 국가, 스위스, 노르웨이 항상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제도들을 저희가 정책들을 벤치마킹하려고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동안 수년간 많이 시도했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저희가 왜냐라고 봤는데 그건 출생에 관한 문화 자체가 좀 아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럽하고 특히 미국하고 이쪽 동아시아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문화적 수준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모두 205개 전체 국가에서 출산율 보면 거의 낙제 수준.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낮네요. 그렇죠. 네. 특히 우리나라는 205가 중에 5위 중에 205위 꼴찌죠. 세상입니다. 네, 근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사실 근데 이 나라들 보면 동아시아 국가에서 저희 나라 포함해서 소득 국가가 되게 높아요.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도 매우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얼마든지 사실 경제적으로 어찌 보면 미국인처럼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낳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경제적인 요인 소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을 좀 같이 진단하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 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이제 유교적인 문화를 배경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엄청난 또 교육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열풍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좀 복합적으로 좀 보고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네요. 이게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책임님 말씀하신 거는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동아시아 국가가 낫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고 미국 안에서도 동아시아인들이 출산율이 제일 낮아요. 아, 미국인 중에서 네. 미국 시민 중에서도 동아시아인들, 그러니까 동양인들이 출산율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동아시아인들은 미국에 가서도 미국의 출산율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아까 전에 사회 문제, 사회 문화적 영향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의 핵심은 결국 경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대단히 많이 들거든요. 뭐 한국은 압축적인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동아시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했죠. 맞죠, 이제 그 맞죠. 와중에 사회가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갔고 오늘보다 내일은 무조건 잘 살아야 되니까 배워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미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보통 이제 이민은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거니까 미국에 이민을 가신 분들이 얼마나 거기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또 엄청난 경쟁에 맞닥뜨리고 또 자녀를 낳았으면은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 자녀는 경쟁에 노출시켜서 공부를 시키고 결국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지면서 이제 동아시아인들은 어딜 가든 애를 안 낳는 사람들이 된 게 아닌가. 뭐 저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근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이 유교적인 문화권 안에서 사실 뭐 아까 계속 문화적인 영향이 많다고 했지만 뭐 비혼 출산만 봐도 저희가 뭐 프랑스가 비혼 출산이 많다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거의 60%가 넘어가니까 68% 이렇게까지 가죠. 근데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라 OECD 평균인 자체가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사실 경제권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다른 서구 유럽 국가들의 문화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괴리돼서 가는 게 문제인 거죠. 아, 근데 이제 소장님 말씀해주신 비혼은 우리나라에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결혼을 안 하겠어의 비혼이 아니라 혼인을 안 한 상태에서도 그쵸. 아이를 낳는 그 비혼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혼모. 그쵸,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하고는 동아시아 국가는 거의 제로 그쵸. 수준일 거예요. 거의 뭐 2%대 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사실은 결혼을 안 한 정상 가족이 아닌 상태에서 흔히 말하는 정상 가족이 아닌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한 프레셔와 외부적 시선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시도는 진짜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은 자연 발생적으로는 거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비혼 출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미혼모라고 미혼모라고 얘기하지. 하죠. 그쵸, 그쵸. 뭐 어딘 것도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유교 문화권을 가진 국가들 안에서의 문제이다. 근데 그 유독 한국에 심하잖아요. 한국에서 더 심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더 심한 이유는 사실 한국만의 유니크한 이유를 찾으려면 이제 다른 동아시아 문화권과는 또 조금 다른 한국만의 문화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저는 보통 수도권 집중을 꼽는 편입니다. 수도권 집중이요? 그렇습니다. 오. 예, 제가 왜 이제 수도권 집중을 굳이 이제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이제 수도권에 경제력이 어느 정도 몰려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국은 그 정도가 세계에서 제일 심한 수준입니다. 일단은 뭐 서울, 인천, 경기에 전 국민의 51%가 살아요. 이게 2023년인가 4년에 과반을 넘어갔어요. 과반이 됐고 이제 그 이후로 아마 쭉 앞으로도 과반을 유지하겠죠. 왜냐면 지방이 소멸이 될 거니까 이대로 가면. 근데 결국 사실 지방이 소멸하고 수도권이 계속 팽창한다라는 얘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꾸역꾸역 몰려들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그 말인즉슨 수도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경제적인 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말을 다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국민소득 35,000달러 뭐 이런 나라에서 그래도 에버리지 정도 해먹고 살려면 저 공간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일종의 컨센서스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모여들면 한 공간 안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면 일단 거기서 경쟁이 심해지죠.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 경쟁, 뭐 괜찮은 거주 공간을 구하기 위한 그런 경쟁, 그런 경쟁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면서
그 틈바구니에서 터졌던 사고가 전세 사기 같은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 대부분 청년 아니면 노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수도권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겠습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선진국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배분을 받으려면 나는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수도권에는 양질의 일자리나 주택은 항상 모자라죠. 그러면 이제 그 얼마 안 되는 일자리나 주택을 차지하기 위한 그 쟁탈전 속에서 전세가 발생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하루하루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바쁜 거지, 내가 앞으로 내 생애 주기상 의뢰해야 될 걸로 기대되는 일들, 뭐 누구를 만나서 미래를 약속을 한다든지 이세를 낳아서 뭐 키워본다든지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 사진 같이 하나 띄워주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저출생 문제 4단계별 진단 같이 보시면 방금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서울에 들어가고자 하는 게 사실은 엄청난 성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균이라도 되려면 수도권에 가야 된다는 어떤 공통의식이 있어서 이제 자꾸 서울로 몰리게 되고, 한정된 자원은 이미 정해졌는데 사람은 많이 들어오니까 저기 1단계처럼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서 오지만 사람이 또 너무 많으니까 또 일자리가 없고, 또 찾아서 왔는데 집은 또 없고, 그래서 이제 간신히 취업을 하고 집을 구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둘 다 일을 하러 나가도 서울에서 살기 쉽지 않다 보니 봐줄 사람이 없고, 뭐 이런 단계가 또 되는 것 같아요. 두현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한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저출생 문제를 좀 단계별로 진단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 맞는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4단계로 좀 나눠서 먼저 좀 보고 싶었어요. 1단계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나요? 라는 질문을 시작하면, 우리 청년들이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정적인 일자리와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일단 아주 큰 진입 장벽. 여기 1차적으로 일단 저지가 되는 겁니다. 2단계는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취업은 성공하고 좋은 짝을 만나서, 배필을 만나서 결혼도 했는데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죠. 특히 작가님 말씀하신 수도권에. 그러면 과연 수도권에는 살 수 있겠나? 어렵겠죠. 그럼 3단계는 어떻게 취업도 했고 뭐 겨우겨우 대출도 받아서 집도 구했고 아이도 낳았는데, 그러면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봐줄 사람은 있나? 없습니다. 요즘 부부들은,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맞벌이하기 때문에 사실 일과 시간 중에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없죠. 정말 뭐 운이 좋게도 뭐 집이나 집 근처에 부모님이 계시면 뭐 일부 도움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이 뭐 직장을 그만두거나 육아휴직 써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직장 맞습니다. 쉽지 않고 참 어려운 문제고요. 마지막 4단계는 아까 작가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사실 끝이 아니에요. 특히 모든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더 많은 교육들을 더 시키길 원하시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우리나라 강남 대치동, 목동에 학원 열풍 그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 모든 국가들이 사실 엄청난 사교육 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고, 제가 관련 자료를 좀 봤는데 1년에 저희가 사교육 시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60조. 네. 네. 맞아요. 근데 저희 1년 예산이 총 610조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 그렇죠. 이 엄청난 이 비용을 사실 그 사교육 시장에 안 쓰고, 아까 단계별로 제가 보였던 1단계, 3단계 쪽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저는 좋은 정책들 만들고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어쨌든 저출생의 현황과 진단이고, 사실 여기까지는 좀 약간 좀 우울한 얘기고, 그럼 앞으로 뭘 할 건데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 뒷부분엔 조금 희망적인 얘기들. 근데 좀 불행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사실 아까 주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20만 명대입니다. 이 20만 명대가 뭐 얼마나 태어난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이대로 가면 저출생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어떤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날까를 좀 같이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또 군 문제,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어쨌든 뭐 이제 북한과 이제 지금 계속 이제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안보 위협이 계속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징집률이 거의, 그러니까 좋은 과장 못해서 100%. 예.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30만 명의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30만 명보다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되죠? 다 징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라면 이 친구는 군대 와도 쉽지 않다 이런 친구가 있었을 텐데 너도 가자. 그렇죠. 모두가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좀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 태어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이제 고령 인구가 상대적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은 줄어들었으니까 고령 인구가 늘면서 복지 세금 부담이 좀 확대되고 또 특히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도권에만 아이들이 또 태어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지방엔 사람이 없으니까 지방 공동체가 또 소멸되면서 더더욱 자녀를 낳으려는 사람들은 지방으로 또 안 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죠?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진다. 예. 일단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국가의 경제 규모가 쪼그라드는 거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일단 이제 가장 큰 실존적인 위협은 저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방이 안 돌아간다가 일단 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2050년, 60년, 70년 이렇게 가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인구가 대충 한 3천만, 2,700만 이렇게까지 쪼그라든다라고 확 주네요. 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현재 한국의 내수 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대기업들은 내수 시장만으로는 아마 사업이 이전만큼 영위가 안 될 거예요. 그냥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어 버리는데 사실 해외 시장 개척하면 되자는데 해외 시장 그렇게 쉽게 개척 안 되죠. 안 당연히 되죠.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내수 시장 줄어드는 대로 그대로 계속 얻어맞을 수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가장 크게 얻어맞는 데가 지금 이미 얻어맞고 있는데 영화관 이런 데들 사실 다 망하고 있고 뭐 우리가 조금 더 자영업 레벨로 내려가 보면은 사진관 뭐 이런 데들 있지 않겠습니까? 다 아마 많이 없어지게 될 거고요. 문제는 뭐 가령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 내수 산업만으로는 사실 기업들이 채산성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시장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경제학의 법칙에서 수요 공급에서 수요량이 내려가면은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생산자의 입장에 생각했을 때 내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작아지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어디도 해당이 되냐면 한국의 물건을 수출하는 외국 사람들한테도 해당이 되거든요. 소비자가 적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식량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당수의 과일, 채소, 신선식품, 낙농제품 이런 걸 수입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인구가 5,100만이었을 때랑 3천만일 때랑 외국의 농부나 목장주들이 볼 때는 한국향 물건은 채산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물건을 안 판다. 두 번째, 한국행 물건의 가격을 올린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우리한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느냐? 물가가 오르는 미래는 무조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오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소득의 그러니까 경제적 생산성을 인구가 감소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느냐? 없죠. 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사실 뭐 불확실성의 영역이긴 한데 이제 지금과 같은 저성장 구도가 앞으로 계속 고착화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계속 가난해지는 게 아마 가장 우울한 결말일 거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지점에서 더 우울하죠. 저는 애가 있으니까. 가난해질 나라가 예견되는데 내 자식이 거기 살아야 된다는 거에 또 이제 그렇죠. 강하게 느끼시겠네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그냥 먹고 약간 가난해질 거다라고 하는 게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보세요. 인구가 줄잖아요. 그러면 그냥 당장에 우리가 체감을 좀 못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까 뭐 경제 얘기도 해주셨듯이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도 대기업들의 많은 제조업 공장들이 철수를 하고 있어요. 인도에 공장 설립하고 미국에서 쪼으니까 미국 가서 설립하고 그러다 보면 일자리 없어지죠. 일자리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식품 가공업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이제 농산물 원자재를 써서 제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조 공장이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거기에 농산물을 대던 농부들은 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구조가 쭉쭉쭉쭉 그냥 아예 붕괴되네요. 도미노처럼 붕괴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또 부양해야 될 인구는 되게 많은데 부양을 할 인구는 적잖아요. 그렇게 되면 탈조선이 또 가속화되겠죠. 왜냐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계속 살겠어요. 이제 젊은 층이 될 친구들이 굉장한 무슨 사회적인 투사가 되어서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킬 거야. 아니 왜? 그저 나갈 거잖아요. 뭐 이민을 가게 되든. 그렇게 되면 진짜로 이 헬조선에서 견딜 수 있는 극강의 일부의 사람들만. 지배 계층들과 그리고 탈조선조차 하지 못하는 극강의 하층민들만 양극화가 완전하게 심해진 상태에서 잠시 존재하다가 대한민국은 사라질 것이다. 아니 이런 말 들어보면 사실은 저출생이라는 게 단순히 아이가 안 태어나는 문제다라고 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적인 규모, 안보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AI 시대가 오니까 100조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는 것처럼 저출생이야말로 진짜 경제 안보를 아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출생에 진짜 100조? 아니 200조, 1000조까지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얘기를 좀 더 좀 환기해 보면 사실 좀 지금은 좀 큰 단위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이제 저출생이 이렇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한국 사회 공동체가 이렇게 된다는데 사실 근데 어쨌든 개인이 이게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개인이 느끼는 이 저출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해결하기가. 그래서 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아까 이제 뭐 주연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경제적 이유도 있고 문화적 이유도 있고 그리고 가치관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 안 한 이유 뭐라고 좀 보세요? 이거 자료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최근 3개년 조사만 봐도 인식조사 보면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압도적인 1위가 경제력이에요. 내가 아직 경제적으로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아이를 낳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뭐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것 같지 않아서 다 경제적인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주거 문제가 있긴 한데 주거조차도 경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안정한 경제력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지금 제일 커요. 아까 저희 앞서서 뭐 수도권 집중 이야기했지만 수도권 집중 때문에 또 이런 경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기도 하고요. 조금씩 이제 끊어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일자리 문제로 보면 그런 거죠. 뭐 비정규직, 또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노후 걱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연금 개혁 얘기도 나오기도 하지만 내가 나이 들어서 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살다가 나중에 뭐 아이가 최소한의 뭐 부양을 해주던지 뭐 아니면 정부가 나에게 충분한 연금을 줘서 날 부양하든지 뭐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에서 무슨 아이를 낳아서 뭐 낳는 행복? 당연히 뭐 느껴보고 싶기도 하죠. 근데 최소한의 여유랑 아니면 희망이 있어야 아이를 그런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통계조사에서 봤을 때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합계 출산이 한 1.4 정도가 그래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소득층이 출산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거기서만 봐도 경제적인 이유가 아이를 낳지 않는 굉장히 큰 주요한 원인이 되고 이유다.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두현님은 어떤 게 좀 주요한 이유라고 보세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얘기해주고 싶은데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일자리. 우리나라 제가 좀 통계는 지금 정확한 숫자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비율이 채 10%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은 비정규직으로 움직이고 전환율이 너무 낮죠. 맞습니다. 네. 정규직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라는 얘기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 보니 경제 소득이 적어서 자연스럽게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구하고 아이도 못 낳게 되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형태로 난다. 그래서 이 일자리 문제를 조금 해결하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장님 말씀 주셨지만 주거 문제가 사실 가장 큽니다. 그렇죠. 집 문제가 크죠. 저희가 어쨌든 뭐 서울의 수도권에 감사하게도 살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그거보다 좀 더 되나? 물론 평균치입니다. 평수에 평균치입니다. 따라서. 예, 평수에 따라 조금 네. 다르긴 하지만 근데 강남 뭐쪽 서초 이런 데는 45, 50억씩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뭐 대부분 취업하고 나서 보통 한 몇 년 정도 돈 모아갖고 결혼하고 집 구하고 하는데 12억 모을 수 있을까요? 택도 없죠. 택도 없어요. 12억 1억 2천도 힘들어. 못 모으죠. 근데 부모님 도움 없이 정말 자기 스스로 돈 벌어서 결혼하고 집 구하고 아이 낳는 게 거의 사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대출 받아서 집 구해 전세하면 되는데 사실 요즘 아시겠지만 관련 제도들도 다 막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이 수도권에 집중한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주거 문제, 집 문제 해결하는 게 저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 뭐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 국회 쪽에서 조금 풀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돈 문제 때문에 또 못하는 거, 여기 일자리 때문에 못하는 거, 집 때문에 못하는 거. 또 작가님은 또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보세요? 결혼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 사실 앞에서 두 분이 다 너무 원래 마지막에 어려운 법이죠. 잘 해주셔서 뭐 중요한 이유들은 다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제 두 분께서 말씀을 안 한 약간 무형적인 부분을 조금 건드려 보자면 이제 가치관의 변화 문제가 사실 있죠.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결혼도 사실은 그냥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였고 출산도 결혼을 했으면은 그냥 해야 되는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뭐 이거는 사실 한국 사회의 그 현대 한국 사회 역사를 쭉 살펴봤을 때 그냥 산업 구조의 전환 측면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뭐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농업 위주의 국가였고 그리고 지방에도 인구가 굉장히 많았고 그런 사회에서는 사실 자녀를 출산을 하는 거는 일종의 경제력 확보랑 직결이 되는 거였죠. 자녀가 곧 노동력이 되는 사회였으니까.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녀는 소비재가 됐죠. 왜냐하면 일단은 자녀를 양육하는 거에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 자녀가 나중에 독립을 해서 성인이 돼서 경제활동하고 나중에 나를 부양할 것이다라는 그 부양 모델이 깨졌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결국 이제 그 이 부양 모델이 깨진 이유는 아까 전에 저희 두현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양질의 일자리가 소멸하고 지방이 소멸하고 뭐 집값 졸라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이 다 섞여 들어가 있는 건데 한국 사회는 결국 길게는 한 2000년 정도까지 그래도 우리나라 청년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던 각종 뭐 가부장적인 경제 활동 모델이라든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던 하는 그런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깨졌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깨졌으면 누군가는 이의를 제기했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의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야 됐어요. 저희 오늘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기일이니까 또 옛날에 그 제가 굉장히 명연설로 생각되는 그 한 구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은 청년들이 빨리 취업하고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를 낳는 거에 모든 정책의 초점이 다 맞춰줘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2000년대 초반에 하셨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를 2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지금은 아무도 오히려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네.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뭐 그냥 약간 서로 간에 밥그릇 뺏는 그런 싸움 그런 이전 투구로 오히려 더 바뀌게 된 좀 저는 그런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두 분이 말씀해 주셨던 거를 제가 좀 종합을 해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을 이끌어 나가던 기존의 모델들은 다 깨져버렸고 새로운 대안 모델이 제시가 안 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 어떤 정치인도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를 물론 뭐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지지하는 뭐 이준석이야말로 개혁진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없고 그래서 결국 그런 이제 깨져버린 모델과 제시되지 않는 대안이 청년들의 가치관을 이제 비혼, 비출산으로 향하게 한 건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너무 공감하면서도 또 아까 그 생애주기 얘기해 주셔서 사실은 그 생애주기에서 흑자가 되는 구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가 이제 비용이 계속 지출되잖아요. 근데 흑자가 되는 시점이 우리나라는 28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28세까지 부모 입장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 친구의 적재를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소비재를 넘어서 이제 사치재까지 간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경제적 얘기 제가 먼저 좀 말을 꺼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문제 제기하고 좀 해결 방안까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육수당이랑 이런 거 지금 뭐 법 개정안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우리 뭐 이제 7세까지 월 10만 원 이렇게 주는 거 부모급여 제외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거 늘려야 된다라는 논의에 있어서 뭐 여자들이 뭐 돈 주면 아이 낳는 자판기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 하긴 하지만 저는 이 패러다임 자체를 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압도적으로 출산을 안 하는 이유 1위가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면 그거를 일단은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양육수당의 현실화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요즘에 이제 최근에 지자체들 정책이나 이런 거 보면 일시금으로 현금으로 주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출산 축하금 이렇게 해서. 물론 그게 뭐 이제 정부 중앙 정책과의 뭐 마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서 그 돈들이 물론 그 부모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나라에 잘 풀리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양육수당을 아이 한 명 키울 때 최근 이제 인식조사 보니까 청년들이 나 아이 한 명 나오면 걔한테 한 달에 한 140은 들 것 같은데 요렇게 생각한대요. 실제로 한 110만 원 정도 이제 든다고 하더라고요. 보육기관에 조사한 거 보니까. 그러면 적어도 들 것 같은 또 실제 드는 금액의 80% 정도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나라가 같이 키워드리겠습니다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양육수당을 확실하게 좀 현실화시키고 그리고 7세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사실 중고등학생 때도 굉장히 아이 양육하는데 비용 많이 들거든요. 사실 제일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가죠. 그때 걔네들을 뭐 산업정서로 내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적어도 양육수당 줘야 된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이제 뭐 민주당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기본사회, 기본소득 이런 것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줄 때 이제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지급을 해서 그런 것들이 경기 부양에도 좀 부수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좀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우리 이제 저출생 대책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세제 혜택. 작가님 잘 아시겠지만 책에도 나오는데 저희 이제 2030 세대들 주로 이제 출산하고 양육을 하잖아요. 그 세제 혜택이 굉장히 뭐 작년에도 많이 확충이 됐는데 면세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뭐 일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세도 내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죠? 우리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도 돌려받잖아요. 그럼 실질적인 내 세율이 3%가 아마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전액을 다 돌려받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중에 거의 90% 돌려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세제 혜택만으로는 사실 이게 뭐 그걸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효성 있지 않다. 네, 근데 이게 고소득층, 일부 고소득층 말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닌데 이런 걸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아까 이제 주거 얘기했기 때문에 주거 얘기만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지금 주거 정책 중에 대부분이 대출 받아서 집 사세요. 우리가 대출 이자 지원해 드릴게요예요. 그 대출 받아서 집 사면 그거 다 빚 아닙니까? 그 이자 지원 조금 해주겠죠. 근데 그 빚 다 갚아줍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 집값 띄우는 정책인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수요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수요를 늘려놓으면 그 뒤에 지금 이 청년들 뒤에 청년이 되는 청년들은 돈 더 빌려줘야 돼요. 집값이 더 높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보다는 좀 공공임대주택을 확실하게 늘려서, 그리고 임대 기간도 장기로 하고 그 이제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한 절반 정도 되면 쟤는 공공임대주택 살아라는 차별이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한 명은 공공임대주택 사는데, 그런 사회적인 양극화나 이런 것도 없애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비수도권 같은 경우 뭐 신혼희망타운, 저희가 신희타라고 줄여 말하는데, 그 자료 제가 준비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일단은 저렴하게 그 임대해 주거나 아니면 저렴하게 분양해 주거든요. 또 공실률이 제가 기사를 봤을 때 울산 같은 경우에 한때 90%까지 치솟은 적이 있어요. 엄청 높네요. 그러니까 아파트 멋있게 잘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밖에 없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초등학교 하나 있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나라의 지금 이 저출생 관련된 주거 정책이 방향성을 완전 잘못 잡고 있다. 이 부분 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제대로 하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두현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정말 수많은 얘기를 하고 싶고 정책들이 있긴 한데, 사실 오늘 이 자리는 딱 세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사실 이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그 저출생 관련된 정책들은 정부 주도 중심의 예산 투입돼서 하는 걸로 했었어요. 그래서 2006년에 2.1조부터 22년까지 51조 원
그래서 매년 22%씩 증가됐는데 결과는 수치 맨 처음에 봤던 건 어떻게든 점점 떨어져서 0.7이에요. 돈을 써도 돈을 늘지 않는. 써도 늘지 않는. 그래서 사실 이거 저는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동안은 사실 정부 중심, 뭐 그다음에 국가 중심으로 했다는 걸 이제는 실제 일하고 있는 저희 해당하는 기업, 민간 중심으로 저는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현금성 지원이 조금 별로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현금성 정책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거에 플러스 알파로 기업에서 그러니까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주는 지원을 저는 조금 대폭 늘려야 된다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작년에 부영그룹에서 직원들한테 뉴스 많이 나왔죠. 엄청 나왔죠. 1억씩. 이건 아마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부에서 출산 정책 뭐 있어요 했을 때는 모르는 사람 많아도 네. 부영에서 1억씩 줬던 거는 아마 다 알 거예요. 지원할 뻔했어요. 선택학과 안 나왔는데 지원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들어간 게 지금 한 2004년에 발표했지만 4년 정도 소급해갖고 한 98명 정도, 98억이에요. 근데 최근에 정부 들어간 예산이 20조, 50조 대 98억. 정책 효과는 어떤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부영에서 했던 게 엄청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예산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저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퍼스트 모버가 좀 돼야 되는데 정책에 어쨌든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우리나라 부족한 것 같다. 오히려 기업 쪽에서 조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아까 한나님께서 지원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부영이 올해 신입사원 그 공개 채용률이 180대 1이래요. 와. 작년인 대비했을 때 4배 이상. 물론 직군마다 다르기는 한데 여기가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부영이 신입사원 초병이 많지 않습니다. 맞죠. 물론 메이저 건설사 대비했을 때 한 60% 70%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용률이 높았다는 건 그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이 회사가 가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부영그룹뿐만 아니라 이 회사 내도 좋은 거죠. 다행히 저는 이 선순환 구조라고 봐요. 이 정책 하나 내므로써 좋은 인재들이 오고 그 내에서 경쟁력이 있으니까 더 회사도 발전될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조금 다른 기업들에게 조금 확산시키고 확산하네.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제가 혹자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야, 그건 대기업이니까 돈 있는 데니까 당연히 1억 주는 거지. 우리나라 90%, 95% 이상이 중소기업인데 거기는 어떻게 하라는 말을 얘기해요. 맞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당장 지금 뭐 당장 회사 문 닫게 생겼는데 무슨 정책 지원금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근데 중소기업도 최근에 많이 이것들을 인식하고 있어요. 작년에 중기중앙회에서 그 중소기업 모시고 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고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제가 재밌는 것들을 좀 봤는데 그 대체 휴가 지원금이라고 그래서 자리 비우면 회사에도 지원금 200만 원씩 주고요. 제가 만약 육아휴직인 출산휴 갔으면 그 내일을 옆자리에 있는 동료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동료한테 급여를 30만 원, 20만 원씩 더 줍니다. 지원금처럼. 이런 재밌는 정책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서 요게 좀 참여하는 중소기업도 많아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도 조금 저출생을 좀 독려하는 장려하는 분위기를 가지 않을까 싶은 게 좀 두 가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주변에 실제 지금 아이를 육아하는 친구들의 좀 얘기를 들어본 건데 뭐 서울만 예를 들어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직장인들이 근무하는 게 강남, 종로, 용산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기업 빌딩들 숲이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 그렇죠. 빌딩 숲이죠. 대부분 아마 1층에 대부분 뭐 스타벅스, 카페일 거 많을 거예요. 그거를 파격적으로 어린이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했는데 관련된 규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린이집은 일정 층고가 예상이 돼야 되고 또 안전 문제 때문에 주변에 도로 같은 건 확보가 돼야 돼서 이런 것들을 일정 지역으로 정책적으로 좀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좀 풀어준다라고 하면 뭐 쉽게 얘기해서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1층에 출근할 때 아이 등교 같이 하고 퇴근할 때 같이 가고 뭐 급한 일이 있으면 회사 내에서 바로 그냥 하고 꼭 우리 빌딩에서 있는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신청 받아서 거기에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되게 좀 팬시하고 좀 멋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정리하면 저는 조금 이 출산 장려 정책도 그동안에 어쨌든 정부 중심보다는 기업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금 내고 있는 일하는 직장인들 중심으로 좀 가는 게 패러다임이 좀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작가님께서 또 보시는 대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또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아, 저 순서를 반대로 갔었어야 됐네. 진행을 잘못했네.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막판에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죠. 일단 저는 구체적인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한국은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여태까지 어떤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냐면 그냥 이제 부모와 아이를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편의를 봐줄 것인가라는 거에 사실 천착을 해온 점이 되게 크거든요. 물론 필요합니다. 왜냐? 그래야 낳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저는 그거를 떠나서 그냥 국가가 아예 그냥 국가의 전략 단위 자체를 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제일 큰 이유 제가 수도권 집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효과가 좋은 저출생 대책은 결국 지역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지역 균형 개발이 제일 효과가 좋은 그 저출산 정책을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주장일 뿐만인 게 아니라 한국은행 보고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이제 저출생을 이제 그 반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좋느냐라는 거를 검증을 했을 때 수도권 집중 해소가 압도적으로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저는 애가 있잖아요. 세금 세제 혜택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13월에 월급 때 엄청 많이 돌려받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임신 출산 전 과정에서 저희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어요. 진짜 세계 최고예요. 정말로 저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 갔든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때고 생각해요. 세계 최고예요. 근데 애를 안 낳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는 지원책이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그 앞단을 살피고 이제 그 앞단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또 어디 가면 말씀드리는 아이디어인데 그 저출산 정책의 저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경력 단절을 최대한 막는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애를 낳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되면 그거는 또 다시 자녀를 사치제로 만드는 하나의 그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제가 한승주 소장님하고는 여러 번 비슷한 얘기를 해서 아마 잘 아실 건데 우리나라에서 경력 단절을 만드는 시점은 출산 시점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에 그러니까 사실 진짜 그냥 응애응애 하는 완전히 행위 무능력자인 아기를 키우는 거는 사실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육아휴직을 가지고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은 보육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초등은 그게 안 돼요. 초등은 여태까지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이잖아요. 유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육을 받던 애를 사회생활을 시키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거는 애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냥 세계의 전환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모가 집에서 케어를 해주지 못하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대한민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20대 후반에 절정에 올랐다가 30대에 꺾인 이후에 40대까지 회복이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쭉 50대 오히려 50대에 더 늘어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애를 낳았을 때 휴직을 하는 사람들이 잠깐 돌아왔다가 초등 때 경단이 완전히 된 다음에 아예 그냥 끝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나이가 들고 자녀가 자기를 부양해 줄 수 있는 기대를 못하니까 50대가 넘어서 중노년 여성들이 저임금 일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소 노동자를 하고 급식 노동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노동쟁이에 나서면 또 한쪽에서는 우리도 취업을 못 하는데 라는 컨플릭트가 발생을 하는 그런 이제 순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저는 이 초등 1학년에 집중을 한 어떤 그 잘라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그리고 이제 기업들 육아휴직을 재량에 맡기는 것도 좋은데 저는 강제적으로 좀 많이 주게 하고 그 대신에 그럼 그 사람들은 불편할 거 아니에요. 인건비 빠지고 뭐 불편할 그러면 그거는 저는 정부가 과감하게 법인세 혜택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런 정책들. 네.
오늘 얘기 나누면서 이 경제적인 부분들, 또 지역적인 부분들, 그리고 돌봄과 생애주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사실 좀 해결하고 나면 지금의 0.7명이라는 숫자는 그래도 좀 더 희망적으로 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저희 이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의 좀 전통이 마지막은 좀 희망으로 끝내보자. 절망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각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이 저출생을 좀 희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마지막 멘트 같이 섞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반대로 들어가 보죠. 아, 네. 좋습니다. 작가님 또 보시겠어요? 이런 거는 또 이런 거는 제가 맨 먼저 해야 되는데 희망적인 멘트를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죠. 일단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골든 늦지 타임이 않았다. 지났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 그 희망을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관성에서 벗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조금만 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고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뭐 저는 그래도 10년, 20년 안에 충분히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어나고 있는 신생아들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구간은 통과를 한번 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뭐 우리는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능성이 있다. 네,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두현님. 일단 수치로 저희가 0.72에서 작년 0.75로 물론 미약하지만 0.03이 0.03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희망적이네요. 그래서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희망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방금 저희 댓글 중에 한 분이 요즘은 결혼하는 나이가 많으니 아기도 잘 못 낳고 그러니까 출산 나이가 산모의 나이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난임에 대한 것도 조금 지원 정책에 조금 저는 대폭적으로 좀 늘어야 된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네, 부분이 맞습니다. 있네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0.03이 아니라 저희가 이게 뭐 10%, 20%씩 계속 늘어서 OECD 국가 중에서 저희가 1위가 되는 그날까지 야. 저출생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대한민국 힘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네, 마지막이니까 길게 할까요? 좋습니다. 저희 막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경제적인 얘기만 너무 많이 하고 비경제적인 좀 제약 부분의 얘기 좀 못 다뤘던 것 같아요. 뭐 돌봄 부분도 조금 더 깊게 다뤄야 될 것들이 많고 우리가 뭐 그냥 무조건 돌봄 시간을 늘리는 것만 능사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이도 부모한테 돌봄 받아줄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부모의 경제적인 활동을 경제 그 영역에다 밀어넣고 경제적 활동을 보장한다 미명 아래 그런 것들 좀 침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어떻게 하면 잘 조율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뭐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기업에서 여성들이 경쟁력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복지 수준이나 이런 거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제 친구도 아이 낳고 그 출산휴가 쓰고 복직했어요. 잘 됐고 뭐 자기의 원래 일하던 팀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가 이제 취학을 준비하니까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됐거든요. 이제 대기업도 그럴지 이제 중소기업 오죽하겠어요. 출산휴가 쓰는 것도 힘들어요. 뭐 일주일, 한 달, 뭐 이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대기업으로만 집중되지 않게 중소기업도 좋은 일자리라는 걸 알 수 있으려면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 자기업에 들어오는 직원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조금 더 기업들끼리 뭐 힘을 모아서 뭐 기금을 조성해서 자신들의 하청 기업 이런 데다 더 지원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정책이 돼야 될 것 같고 물론 정부에서도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조선일보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 나왔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복지하려고 뭐 1년에 또 10조씩 더 쓰려 그런다. 뭐 저출생에 뭐 몇십 조씩 쓴다 얘기 나오는데 몇십 조가 아니라 우리 1년 예산 610조라도 쓴들 극복할 수 있다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사실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해요. 이미 아이들이 태어나는 숫자 너무 적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아예 해결할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조차 사라진다. 그래서 지금 되게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희망적인 얘기로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쥐어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나을 거라 믿어요. 나을 거라 믿어요. 끝까지 짜내셔야 돼요. 맞아요. 이제 뭐 우리가 진짜 이 지나친 경쟁 교육 속에서 아이들 뭐 3세 고시 얘기 나오고 맨날 참사 일어나고 여성들도 안전하지 않나 무슨 애를 낳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근데 우리가 모여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 논의돼서 뭐 이런 거 하겠습니다, 저런 거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당사자들이 우리 이런 거 필요해요. 우리나라 저출생 극복하려면 이런 거 해야 돼요. 라는 건강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희망을 좀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혜적인 정책을 우리가 받아서 아이를 낳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아이를 출산은 선택의 문제지만 그렇게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단순하게 어떤 선택이 내몰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토론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마무리하면서 오늘 대화의 핵심은 사실은 결국은 지금 저출생 패러다임을 좀 바꿀 때가 됐다.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방안으로 과감한 투자도 하고 또 과감한 정책도 하고 민간의 협력도 하고 이 생애 주기에 따른 이제 지원도 하면서 다양한 측면들을 하다 보면 골든 타임이 지났건 지나지 않았건 분명히 이제 해결해 나갈 어떤 씨앗들을 마련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출생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또 더 다음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